기록하며 고속 성장을 이어온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 지난해 경제 성장률 6%대를 기록하며 내리막을 걷고 있는 중국 경기에 세계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도 수출과 투자 중심의 고속 성장 전략에서 내수 위주의 중속 성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 이에 중국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우리 경제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는데 갈림길에 선 중국, 위기인가 연착륙인가? 오늘 이 시간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 중국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남수입니다. 그동안 7%대의 고속 성장을 하며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중국. 하지만 성장률이 6%로 낮아지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갈림길에 선 중국 경제, 무난한 연착륙인가 위기로 가는 것인가. 오늘도 리더 이슈토크 서울대 경제연구소장이신 서울대 경제학부 이근 교수님과 현대경제연구원 강인수 원장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중국 경제의 건강 상태와 향방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첫 질문 강인수 원장님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국 경제 좀 성장 동력이 좀 약해지면서 좀 우려의 시선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수출은 물론 내수도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갈식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인가요? 아니면 연착륙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 뭐 위기라고 하는 거에 그 정의가 사실 뭐 시스템이 붕괴할 정도 상황을 위기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연착륙, 경착륙을 가지고 이제 경착륙으로 갈 경우에 위기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준이 이제 성장률 6%를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가 될 건가 말 건가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국 정부도 2020년까지 연평균 6.5% 성장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외 기관들이 평가하는 게 6%는 좀 넘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6% 밑으로 보는 데는 뭐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뭐 금년 들어서 수출이 지금 중국이 뭐 거의 18% 가까이 17.8% 정도 줄고 이런 뭐 타격이 있었고 연초에 뭐 증시도 급락하고 이런 약간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위기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어떤 유효 수요 부족과 더불어 중국 경제 자체도 그동안에 과잉 투자된 부분에 대한 어떤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대내외 리스크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고 지표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조업, 부동산 경기, 그리고 부채 확대, 금융 불안 가중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트리플 뭐 부진이라고 해서 소비, 투자, 수출 이게 다 상당히 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년에 3월 초에 양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국 정부가 이제 핵심적인 문제를 짚고 해 나가겠다 하는 것들을 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살펴보면은 뭐 일단은 좀 확장적인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이런 쪽을 통해서 뭔가 이제 경기 부양도 일부 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공급 측면에 있어서 어떤 구조 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면은 소폭 좀 개선되는 모습,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거다. 같은 질문 저 이근 교수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의 시작이 그 중국의 성장 동력이란 말을 썼는데 그래서 그 관점에서 현재 중국 경제의 상황을 볼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성장통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이제 고속성장을 해왔다가 이제 좀 더 성장의 어떤 질을 바꾸려는 어떤 그런 그 과정 중에서 성장통을 앓고 있다. 또는 이제 구조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식으로 보고 그 대가가 이제 성장률에 조금 저하로 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성장이 변화했냐를 말씀드리면은 예.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 주력은 수출 주도, 그다음에 연해 지역 주도, 그다음에 외자 기업 주도입니다. 예. 통상적인 어떤 그 궤도 성장 모델인데 앞으로는 중국이 이제 하려고 하는 방향은 내수 주도, 그다음에 내륙 지역 예. 성장 주도, 그다음에 토착 기업 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려 하고 있고 대부분의 어떤 궤도국들이 그 주로 이제 수출이라든가 또는 이런 외자 기업 주도 성장하는데 예. 중국이 방금과 같은 내수라든가 또는 내륙 지역 또는 토착 기업 주도 성장을 바꿀 수 있다면은 중국은 그야말로 이제 앞길이 상당히 그 전망이 좋다 볼 수 있고 현재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어떤 그 성장 엔진의 변환이 어느 정도 지금 잘 되고 있는 측면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률 감소의 숫자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고 있는데 그 혹시 화면에 보이겠지만은 이 보일 수 있나 이게 지금 그 중국의 그 무역 의존도 비율인데요. 예. 그러니까 수출 수입 더하기 비중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 비중이 2000년대 말에 6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40%로 몇 년 사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이 바로 이제 과도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 또 FDI가 들어오는 플로우 양이 GDP에 차지하는 비율도 비율이 한 6% 정도 됐는데 지금 1%로 뚝 떨어졌어요. 외국인 직접 투자 얘기하시는 거죠? 투자 유입량.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런 것이 떨어짐 불구하고 성장률이 뭐 한 1%좀 떨어졌다는 얘기는 잘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걸 대체하는 이제 토착 기업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시 얘기할 때 중국은 연해적 이 해안가 지역으로 중심으로 성장이 잘 되어 왔는데 이 반면 항상 그 내륙 지역은 성장이 낮았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이 정부가 이제 그 서부 대개발 같은 그 표를 내세우면서 서부 낙후된 서부 지역도 성장의 어떤 혜택이 가겠다고 했는데 그런 정책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그게 뭐 그냥 립 서비스지 실제로 될 거 생각 안 했는데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성장률 자체가 예. 연해 지역보다 내륙 지역이 높게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그 거의 뭐 기적 같은 일을 생각하는데 사실 아무도 그 가능할 거로 생각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런 어떤 그 구조 전환을 중국이 잘 그 수행한다면은 예. 지금의 어떤 그 성장 자체는 좀 나을지 몰라도 성장 질적 면에서 좀 더 고소득 국적으로 가는 어떤 양질의 어떤 성장 패턴으로 그런 트랙으로 중국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전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교수님의 큰 틀의 구조 전환 과정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강 원장님, 지금 얼마 전에 이제 13차 5개년 계획 기간이 이제 올해부터 2020년까지인데 한 6.5에서 7%의 성장률 이렇게 제시했거든요. 이런 성장, 뭐 지금 이긴 교수님께서도 큰 틀의 세 가지 흐름을 짚어주셨지만 이런 성장률이 가능하기 위해서 또 중국 경제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시는 또 어떤 정책이 동원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년 3월에 그 양회라는 걸 통해서 그 상당히 중요한 회의인데 중국 정부가 이제 핵심 과제로 그 선정한 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일단 과잉 생산 능력을 억제하겠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부동산 재고를 해소하겠다. 세 번째가 부채 축소.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걸 묶을 수 있는 게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거에 뭐 글로벌 위기나 97년 직후에 이제 아시아 외환위기 뭐 이런 때 일종의 이제 수요 측면에 있어서 부양 정책을 좀 실시했었고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그걸로는 지금 좀 어렵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든가 혁신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뭐 이런 공급 측면에 있어서의 개혁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잉 생산 해소가 이제 저희한테는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중복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조선, 철강, 뭐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이제 정책을 좀 취하고 있는데, 수요 확충을 위해서 도시화
추진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1선 도시라고 하는 그 네 군데는 이미 뭐 많이 발달이 돼 있고 2선, 3선 도시들은 사실은 부동산 뭐 주택 가격도 별로 안 오르고 이런 좀 지지부진한 이게 상태거든요. 좀 이 교수님 말씀하신 내륙과도 좀 관련이 돼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것들이 이제 다 내륙에 있던 도시들 개발, 도시화율 목표를 이제 한 60% 정도로 잡고 있는데 예. 실제로는 그보다 좀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예. 또 1대1로라고 잘 뭐 익히 들어보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이 과잉 생산됐던 부분의 공급 능력을 그쪽에서 일부 해소를 하는 예. 그런 노력도 하고 또 공급 제한도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급 그 과잉 그 설비를 좀 이제 제한을 하고 또 낙후된 제조 설비를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이 예. 되고 있고 부동산 재고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뭐 방안들을 지금 마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게 뭐 거품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거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일선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제 상당히 좀 이게 부진한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택 관련된 투자도 지금 이제 감소로 들어 있고 또 공실률도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 한 15% 이상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주택 공적금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뭐 부동산도 취득세, 영업세, 즉 거래는 좀 활발하게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이 보유세는 좀 강화하는 뭐 이런 예. 쪽으로 세제 방향을 좀 틀었고요. 예. 부채 축소가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 부채가 GDP의 163%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244% 정도 되는데 넘죠. 예. 그 중에 이제 기업 부채가 포션이 워낙 큽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계 기업 퇴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예. 또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조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여러 가지 뭐 실업 문제라든가 기업 도산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구두 기업 같은 경우에도 건전성 강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획대로 잘 된다면은 뭐 6.5%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좀 두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정책적으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대표적인 정책이 제조업 2025라고 하는 거하고 인터넷 플러스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뭐 잘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예. 좀 가졌습니다. 지금 그 강 원장 이제 과잉 부채 문제, 부채 축소 문제 이제 거론했는데요. 그 지금 사실 중국의 과잉 부채 상태 어떻게 평가하시고 뭐 이게 부채를 줄이는 일이 좀 본격화된다면 또 소비와 투자에 조금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이 교수님. 뭐 그런 그 중국 부채에 대한 어떤 걱정 우려는 일단 뭐 정당화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왜냐하면은 그런 수준이 높아졌을 때 최근에 뭐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라든가 또는 뭐 일본의 자산 가격 하락에 대한 버블 붕괴 같은 일어났었고 또 한국에서도 또 외환위기 같은 현상이 90년대 기업들 부채가 많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었다는 면에서 그런 우려하는 것은 일단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 비슷한 메커니즘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동할 때에 대해서는 좀 그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령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년대 말에 기업 부채가 늘어났던 것이 외환위기로 간 이유는 이제 그 부채들이 상당한 정도가 외국에서 싼 금리로 외국 돈을 조달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 통화의 미스매치, 그러니까 달러를 빌려 가지고 원화를 대출했다는 그런 면에서 달러를 땡기 시작하면 이제 갑자기 외환이 온다는 그런 식의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이도 되게 짧게 들여왔던 거죠.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외자를 도달해서 한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이 좀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둘째는 이제 뭐 미국처럼 이제 가계에 대한 어떤 그 부동산 대출 같은 것들이 유동화돼 가지고 상품화돼 가지고 시장에 거래돼 가지고 상당히 정도 리스크가 이제 금융기관까지 시장까지 넘어가 있을 때 그때 문제되는 것인데 현재 중국의 부채는 상당한 정도가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이거든요. 근데 부동산 담보 대출인데 이것이 유동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그냥 그 부동산 담보 대출하는 가게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기관 자부시장까지 그 연결된 통로가 없다는 측면이 있고. 또 부채 또는 한 축은 이제 기업들 부채 수준인데, 근데 이제 기업 중 상당수가 또 국영 기업이라 가지고
기업들의 어떤 그 디폴트 상황 같은 거를 이제 국가에서 보장해주거나 막아주면은 또 이것이 어떤 위기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전염 경로가 안 발생했다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전반적으로 그 기업들만 보면은 상장 기업들 보면은 이제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00% 다다랐다 그러는데 이 수준을 우리나라 90년대 외환위기 전과 비교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500% 600% 갔거든요. 1000% 가까운 그래서 있었고요. 그런 거 비교하면 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걸 시장 가치 따지면 더 낮단 말이 있어서 방금 말한 몇 가지 그 전염 경로, 그 위기 발생 경로가 좀 중국과 다른 나라는 이미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글로벌화된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측면하고 그다음 부채 비율 자체도 성격도 비율도 낮다는 면에서 이거 중국이 잘 관리해 나가면은 이거 자체가 중국 때문에 중국이 위기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사인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한 10년 전에 중국에 문제였던 건 이제 그 부실채권 은행들이 빌려준 부실채권 비율이 많았던 것인데 그것도 중국이 이제 그 당시에 여러 방법으로 그걸 낮췄던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금 강원장께서 말씀한 것처럼 중국 당국이 여러 면에서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은 해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면은 큰 리스크 요인도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과잉 부채 문제 큰 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재고를 줄이겠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중국 경제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 중에 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부동산 버블이 있다라고 또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 정부의 정책이 잘 이렇게 시행이 되면 큰 문제 없이 잘 이렇게 해소되리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버블 얘기가 나온 거는 저희가 이제 일선 대도시라고 하는 데가 베이징하고 상하이, 예. 광저우, 선전, 심천이라고 하는데 그 네 군데인데요. 거기는 이게 신규 주택 그 가격 상승률이 거의 20% 정도 되거든요. 예. 19.9%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이제 부동산이 과열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2선, 3선, 4선 도시라고 하는 데가 무지하게 많고요. 2선 도시가 이제 그 다음 급인데 거기는 작년 그 4분기에 3분기까지는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주택가격 상승률. 예. 그러다가 0.7%가 마지막 분기에 된 거고 예. 3선 도시는 계속 마이너스였고 지금 마이너스 2.5%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어떻게 이제 과잉 공급 상태가 아직 해소가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개선은 되지만은 공실률 자체는 여전히 15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품이라고 얘기가 좀 어려운 게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서부 지역 개발이라는 게 있고 도시화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수요가 뒷받침이 되는 공급이고 그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농민공 이런 정책들 취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부동산이 지금 버블로 갈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많지 않은 거로 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일부 지역에 현상이다. 국한된 거로 보입니다. 네, 이 교수님 이번에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기업의 과잉 부채 문제와 관련이 돼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공급 과잉 또 과잉 투자의 문제인데 사실 저희도 경제 개발을 해오는 과정에서 또 과잉 투자가 이루어졌다가 또 많이 그걸 또 해소하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조치들을 많이 겪어왔었는데 중국의 산업의 공급 과잉 문제 잘 해결될 걸로 보시는지? 예. 방금 그 질문하실 때 그 한국의 과거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그것이 과잉이 되는 현상은 이 개도국들은 이게 추격형 경제에서는 굉장히 좀 빈번한 또는 흔한 현상이죠. 예. 하나의 큰 성장 과정이고 과거 한국처럼 중국도 이제 비슷한 단계를 겪고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이거는 그 경제의 어떤 그 활력이 높다 또는 사람들이 어떤 성장하겠다, 추세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높은 것의 어떤 하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물론 이제 부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고, 그 과정에 당연히 이제 과잉 투자 문제 또는 생산력의 어떤 과잉,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에 많은 현상이 발생하는데 예. 예, 그거는 이제 뭐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기업은 살아남고 어떤 기업은 죽고 이런 어떤 다이나믹한 어떤 그 과정이 발생하면서 예. 경제가 이제 정리화되고 또 그 중에서 더 경력이 강한 기업이 살아남아서 또 그렇지 않은 기업을 흡수해서 가는 이런 식의 예. 어떤 뭐 심피터가 말하는 어떤 뭐 창조적 파괴 같은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자체가 이제 뭐 부정적 측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반면에 긍정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같이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90년대가 대표적인 과잉 투자 시기인데 어떤 계량분석 논문에 따르면은 90년대 투자한 것이 당시는 이제 과잉인데 그 2000년대 어떤 그 한국 기업이 좀 초반에 잘 나갈 때 거기 같은 밑거름 됐다는 그런 데에 실증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중국이 전반적으로 과잉 투자된 것이 차기에 이제 어떤 식의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성장의 어떤 좀 더 질적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특히 현재 투자란 것이 이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가 또 이런 투자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중국이 많이 하고 있는 R&D 투자인데 예. R&D 투자 대비 GDP 비율이 중국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 넘어섰는데 그런 좋은 투자가 많다면은 그야말로 다음 단계 이제 정리되고 났을 때 좀 더 좋은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되는 측면도 있다는 측면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잉 투자, 뭐 성장통의 현상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투자 문제 좀 짚어봤는데요. 수출은 사실 지금 중국의 수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내수 주도 전환 경제로의 내수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도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과제들이 잘 수행돼야 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 으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금년 1, 2월에 지금 17.8%가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 큰 폭으로 수출이 예.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1년에 GDP에서 50.2% 정도가 이제 소비 비중이었는데 예. 그게 이제 2014년도에 51.4%로 소폭이지만 조금 증가했습니다. 올라가는 거고요. 네. 예.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22%대로 좀 한 지난 4년 사이에 4% 정도 줄었거든요. 예. 그래서 나타난 결과로 놓고 보면은 소비 비중이 증가하고 뭐 투자나 예. 수출 비중이 이제 줄어든 거는 맞고요.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성장을 해오면서 30년 뭐 연평균 10% 가까이 해온 나라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왜곡된 어떤 경제 정책, 예를 들면 뭐 노동시장을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임금 인상을 억누르고 예. 그거를 토대로 해서 공기업이 성장을 하고 이래왔던 거가 이제 과잉 투자로 이어지니까 예. 더 이상은 이제 임금 인상을 막을 방법도 없고 또 중국 정부도 뭐 위안화 국제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를 조금 더 확산시켜야 되겠다라는 의지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보면은 임금 인상이 상당히 많이 됐고요, 최근에. 예. 결국 임금 인상이 많이 된 거가 어떤 효과를 미치냐면은 중국이 이제 전체적으로 저소득층들이 많았었는데 예. 그 사람들이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한계 소비 수량이 상당히 높은데 이 사람들 소비가 느는 거죠. 예. 그래서 소비가 일정 부분 늘어나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추세고 또 산업 구조 자체도 서비스업 비중이 50%가 넘거든요. 예. 서비스업이라는 게 성격상 이제 비교육재정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내수 산업이죠. 예, 그쪽 포션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내수 중심으로 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혁신에 기반을 이런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예. 뭐 소비 중심에 지금 신장 따위에서 내세운 것도 그거거든요. 뉴노멀에서 뉴노멀. 예. 내수 중심, 소비 중심으로 가겠다. 뭐 그래서 저는 뭐 다소 좀 그 기복은 있을 수 있지만은 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교수님, 근데 뭐 이제 중국이 이제 수출 중심에서 내수 주도로 전환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서는 그 고민 끝에 그 길이 이제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인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중국 수출이 안 좋은 게 당장은 좀 영향이 있죠. 우리 수출 4분의 1이 또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또 주로 수출하는 품목들이
내수 시장을 겨냥한 품목이라기보다는 중국에 수출을 지원하는 소재 부품들도 있기 때문에 당장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의 전환이 좀 필요할까요, 우리가? 한국 경제는 항상 세계의 거대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성장해왔죠.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일본이나 미국이었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된 셈이고 이제 향후에 이제 뭐 인도나 이런 나라이 나올 텐데 이제 중국 시장의 성격이 이제 바뀌고 있는 점에 한국이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대처할 텐데 하나님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그동안 한국은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해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제3국에 수출하는 구조로 갔었는데 예. 이제는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역할이 임금 상승해서 또 어려운 반면에 강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의 수가 커지고 부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중국을 이제 생산기지에서 시장으로 바꾸는 중국 시장 자체를 타겟으로 하는 이제 그런 가야 되는 것이 이제 당연한 그 방법이 됐고 큰 방해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한국이 한 역할이 중국이 채용제를 수립해서 조립해서 제3국에 수출하는 한국을 만들어내는데 한국이 거기에 이제 부품 소재를 공급해준 역할을 한 것인데 그 다음 달은 한다면 이제 중국이 점점 이제 범용 부품 소재는 중국 자체 기업들이 국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현재 일본이 생산하고 있는 좀 더 고급 부품 소재 쪽으로 이제 이전에 가야지 중국의 업그레이드가 동시에 잘 맞물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현상은 조금씩 이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부품 소재 산업이 그동안 계속 어떤 정부의 꾸준한 지원과 업계 노력에 따라 점점점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추세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은 우리가 잘 대응할 측면이 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중국 기업들이 하는 그 부분 소재의 어떤 따라오는 그 속도가 국산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측면이 우려되는 것이고 한국은 더 빨리 달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측면은 이제 결국 이제 하이엔드냐 로우엔드냐는 어떤 시장 접근 분할법인데 중국이 이제 그동안 로우엔드 제품을 했고 한국이 하이엔드를 했다면은 점점 중국이 이제 하이엔드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점점 이제 한국을 포함한 외자 기업들의 설 땅이 좁아지고 있는데 이 하이로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제품들 한국이 많이 개발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저희 이걸 이제 깊은 딥엔드라는데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뭐 스펙이 좋은 그런 상품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건 한국의 어떤 그 문화라든가 컬처 이런 같은 것들이 가치가 녹아들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제품. 하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또는 뭐 성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뭐 K-팝과 관련된 뭐 그런 관련된 상품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개발하고 할수록 한국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뭐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서 좀 돌파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핀테크라든가 또 자율주행, 뭐 드론 이런 분야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좀 우리보다 앞서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조금 그 미래 먹거리, 또 미래 신산업 이 분야에서 중국의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미래 먹거리라고 언급이 되는 핀테크, 자율주행, 뭐 드론 이런 것들 공통적으로 사실 저희보다 중국이 좀 앞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핀테크 같은 경우에 이제 산업 규모 자체가 얼마 안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요 이 핀테크 관련된 거래 규모가 세계 2위라고 합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고 2등이 이제 중국이고 투자도 3위 정도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핀테크 했을 때 원래는 주가 IT고 거기에 이제 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거기하고 이제 경합을 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제 금융산업이 은행이 주가 되고 거기에 이제 뭐 전자금융 비슷한 거를 하는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조금 뭐 좀 이게 좀 갭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산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규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규제가 다 필요 없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이제 필요한 규제가 있지만은 이런 신산업에 관한 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뭐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고 뭐 다 물에 빠뜨리고 규제 프리존을 하고 이런 식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하여튼 좀 중국하고 예. 그런 측면에서 좀 갭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하여튼 서비스 중심의 제조 모델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리더 이슈 토크, 성장통을 안고 있는 중국 경제의 구조 전환 과정을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심각한 상황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두 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중국 경제 현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이근 교수님, 강인수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